자, 5 레슨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앉아주셨네요. 자, 다 개인 학습하시러 가실 줄 알았는데,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우리 키노트 3페이지 펼쳐서 관습원법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 해천에서 하루 40분 해가지고 이게 다 제대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반이라면 마지막 이제 사순환 이제 그 정규 강의로서 이걸 다시 제대로 볼 거고, 강의반이 아니어도 이제 이제 커리큘럼 끝나고 나서, 사순환 끝나고 나서 12월 때에 특강이 있습니다. 예정된 특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하나 특강이 이제 키노트하고 이제 정지문, 그걸 이제 하루 만에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이제 마무리를 끝내는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조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관습원법 도표 보세요. 자, 신흥적 수도법 사건에서 수도 이전 결정을 신흥적 수도법이 포함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1차적인 문제였는데, 자, 수도 결정 기준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했는데, 자, 의미가 정치행정이라고 했죠. 사법이 빠져 있어요. 사법의 기능은 기준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추적인 기능, 중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또 한정이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빠집니다. 그래서 괄호 보시면은 이제 기관으로 외우시면 좋은데요. 문장은 이제 숙지해 놓으시고 나중에 지문에 나온다면은 이제 의미가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부정만 하시면 되는데, 괄호 보시면 아까 봤듯이, 자,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 결정의 기준으로 한다. 자, 빠지는 거 써볼게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사법기관들은 기준이 안 되죠. 사법부 X. 자,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런 격가지들도 수도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X. 그 두 가지를 이제 뺄 수 있는 여건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국회나 대통령의 소재지가 옮겨가는가, 이것만이 수도를 옮기는가의 문제가 될 뿐이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수도 서울의 관습원법성. 먼저 이제 관습원법을 성문헌법 체제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정합니다. 성문헌법이 모든 사항을 다 완벽하게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관습의 성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그 관습법의 성립 요건, 결론적으로 성립 과정에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유지 존속을 위해서 계속 구비가 요구된다는 게 우리 판례죠. 결국은 이제 존속 요건이 되는데, 저쪽 보시면 일단 그 요건이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습원법으로서, 관습법의 일반 원칙. 이거는 이제 민법 영역이나 행정법 영역에서 다 소통되는 일반 원칙인데, 그게 이제 아래 보시면 관계국 항명이에요. 두 문자. 관계국 항명. 자, 요게 이제 성립 요건인데, 더 중요한 게 두 줄 뒤죠. 이러한 성립 요건은 동시에 효력의 유지 요건이다. 합치면은 존속 요건. 존속의 요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헌법의 개정 절차에 따르지 않더라도 관습원법이 그 자체로 소멸되는 경우, 즉 그 요건 중에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확인이 따르면 바로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은 폐지, 이런 효과들을 이제 바로 상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래 가시면 이제 관습원법이 수도 서울이 관습원법에 해당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걸 이제 세종으로 옮기려고 한다면은 어떤 방식에 따라서 수도를 옮길 수 있는가라는 건데, 첫째, 우리 법정 의견은 수도 서울의 관습원법성을 인정했죠. 자, 해당,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부터 경국대전에 한양이 이제 도읍지로 담긴 그때부터 500년 동안 지속된 이런 이제 국민들의 합의, 관계국 항명할 때 국민적 합의가 성립돼 있다라고 해서 수도 이제 서울을 관습원법으로 인정했어요. 자, 그럼 이제 수도 서울을 만약에 타 지역으로 이제 이관한다고 한다면, 자, 보시면은 관습원법은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으로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자, 동등한 적합니다.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하면 틀려요.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열등한 효력이 아니라 동등한, 같은 지위를 가진다. 다 같은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바꿀려 친다면 원칙적으로 성문헌법과 마찬가지의 절차, 즉 제공, 결투, 포요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만 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줄 보시면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원법의 개정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 자, 근데 이제 그 위에 줄에서 봤듯이, 헌법, 그리고 이제 이런 헌법 사항들, 수도, 서울 이런 관습원법이 이제 변동될 수 있는 경우 수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 총 2가지 수가 나왔죠. 그래서,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원법, 이런 것들이
자, 이제 변동될 수 있는 경우 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자, 첫째, 존속 요건의 상실. 그 위에 걸로 본다면 이제 존속 요건의 상실로 폐지되는 경우 수와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절차, 제공 결투 포효, 뭐 제안부터 해가지고 그저 국민투표까지 거치는 이런 이제 절차를 통해서 개헌 절차를 통해서 변동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속 요건, 개헌 절차, 두 가지. 자, 그리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와 마찬가지 개헌 절차를 거쳐서만 수도 서울을 바꿀 수 있는데 신행정 수도법은 법률의 입법, 즉 국회가 만든 법률만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헌법 개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투표를 안 거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만 수도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헌이 나왔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페이지로 갑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합헌적 법률 해석은 이제 도표. 자, 아까 우리 진모 해설에서 봤지만 한 번 더 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의 최고성, 자, 그리고 이제 입법권의 존중, 헌법 제4조에 가면 포괄적으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다라고 해서 이제 위임 조항이 있죠. 자,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국회가 가지는 자, 이런 이제 취지를 조화시켜야 돼요. 두 가지의 가치를 이제 조화시킨 결과가 헌법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법률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치가 나옵니다. 헌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법률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이런 법칙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합헌적 법률 해석이죠. 합헌적 법률의 긍정 해석 이 말이죠. 자, 그거 이제 보시면은 자, 일단 전제된 조건이 법률의 다의성이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이 법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한 가지 뜻으로만, 즉 합헌이거나 위헌이거나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지 이런 이제 법률 해석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으로도 합헌적으로도 다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을 때만 웬만하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라 이런 법칙이 이제 적용되고요. 그러면 이게 법률 해석의 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헌법 해석의 기법이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용어 속에 있죠. 합헌적 헌법 해석이 아니라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이제 용어 안에서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기법이 아니라 법률 조항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적용되는 기법이다라는 걸 잘 아시고, 자, 발전 순서가 미국에서 개별 케이스 판례로 형성된 것들을 독일이 총취합을 해서 일반 이론화시켰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독일은 재정법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고 법규범을 제정하고 이런 데 이제 집중을 하고요. 미국 같은 영미계 국가에서는 이제 판례법이나 보통법 사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판례로 만들어진 개별 법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처럼 취급되죠. 그래서 개별적인 판례 법칙들을 모아가지고 보통법을 모아서 일반 원칙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문자가 있는데 문목수 해서 자, 문의적 관계, 법목적적 관계, 헌법적적 관계인데 이것도 여기 출발점에서 나온 거예요. 자, 법률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 결국 보세요. 법에 담고 있는 문헌을 넘어서까지 해석하거나 법이 애초에 만들어진 의도, 목적을 넘어서까지 해석을 하면 이건 결국 법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법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존 조항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헌법 수용적 관계, 이거는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런 해석이 정당화되는 건데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가치를 넘어서까지 공산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것들도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문목수 두 문자는 이제 이런 이치에서 나오는 거지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을 전문 제작하는 목수님 해서 두 문자로 암기가 되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또 넘겨보겠습니다. 헌법의 개정 쪽으로 하시는데 7페이지 가보세요. 7페이지 하시면 자, 대부분 그 본문에 그 키노트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보면
이 도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풀어내는 내용들이 주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확장적인 판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데, 요번 시간에 이제 확장적인 판례 내용 이런 내용들은 들여다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뭐 100에 한 70 이상을 이제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하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 공통되게 쓸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표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헌법 개정 뭐 개념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신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동일성 유지. 기본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어떤 변혁은 헌법의 새로운 제정이거나 헌법의 침해로 평가되지, 이걸 개정, 개선 이렇게 평가할 수 없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계. 자, 여러 가지 한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지켜야 되고, 실정법에 이런 건 개정하지 말아라. 뭐 한의사 이런 두 문자처럼, 그죠? 개정 한계 조항이 있으면은 그런 실정법적 한계 조항이 구속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법이라고 하면 법원리상 담고 있는 내재적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권 사상, 뭐 법치주의 사상, 뭐 이런 것들처럼 그런 내재적인 한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거 겹치는데 초헌법적 한계, 자연법칙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런 이제 한계를 지키지 못한 어떤 헌법 개정이 있었을 때, 이런 이제 개정된 헌법 조항을 기존의 어떤 헌법 조항의 기준을 두고 위헌 심사, 즉 규범 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화두인데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헌법 조항 상호간에는 이론적인 차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OX가 나눠진다는 거. 자, 오늘 진모에서도 봤죠, 그죠? 이론상 차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력상 차등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립니다. 이론상, 즉 논리적, 이념적 차등은 부여할 수 있어요. 인간 존엄 조항이나 국민 주권 조항처럼 누가 봐도 최고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가치 조항들도 있고, 국회의원은 뭐 200명 이상으로 한다. 대통령 피선거 연령은 40세다. 뭐 이런 누가 봐도 좀 기술적인, 이런 좀 편의적인 이런 조항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차등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걸 효력을 논의함에 있어서 어떤 헌법 조항에 비추어 어떤 다른 헌법 조항을 무효, 실효 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요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헌법 규범 상호간에는 자, 동등한 효력을 부여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동등 효력설. 헌법 규범 동등 효력설. 자, 요거요. 효력면에서는 똑같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는 서로 가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중심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조항들을 통일적으로 해석을 하고 조화롭게 해석을 하는 이런 이제 방법론은 있을 수 있지만은 효력을 따지는, 즉 무효화시키고 이런 효력을 따지는 데 있어서 이런 차등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결론으로 나오냐면, 결국 아까 봤죠. 이런 한계들이 있는데, 개헌의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지키지 못한 어떤 헌법 개정이 일어났을 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의 헌법 조항을 기초로 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했을 때 그걸 우리 현재가 부정합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 상호간에는 동등한 효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위헌법률 심판이나 법령 헌법 소원이나 뭐 어떤 형태로든 이 위헌 심사가 자, 부정된다라고 하죠. 부정설. 자, 그래서 헌법 규정을 헌법으로 심사하는 거, 헌법을 헌법으로 심사하는 것은 효력이 동등한데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정설.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이제 책에 들어가면은, 그 키노트에 들어가면, 자, 그 로마자 1번에 마지막 줄 처리된 부분 있죠? 요 부분입니다. 요런 것들이 제일 핵심이고 나머지는 좀 격가지예요. 그 위에 뭐 한의사, 한의 이런 헌정사들은 여러분들이 뭐 양의사 말고 한의사 해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마자 1번의 개헌 절차 요것도 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지금은 요번 시간은 1급 쟁점, 특급 쟁점만 다룹니다. 자, 이제 9페이지로 가셔서 헌법의 수호로 가시면은 헌법을 이제 지키는 이런 방법론들에 관련된 이제 저항권,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시민불복 정권 두 가지를 보는데, 자, 로마자 1번의 그 도표 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일단 우리가 아까 진모 해설지에는 두 문자가 없었는데 두 문자가 보입니다. 자, 저항권 왼쪽 도표 보시면은
행사 목적이 총체적인 불법 상태에서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서만 인정된다고 했죠. 수, 두 문자. 그리고 이제 보충, 아래 보시면 보충적인 최후 수단으로만 행사될 수 있다. 보충성 또는 최후 수단성. 그리고 밑에 폭력적 방법까지 허용되고 있다. 예, 헌법이 완전히 침해당하는 이런 총체적인 불법 정국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기존의 헌법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요건들을 갖추어서 이루어진 저항권은 자 마지막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죠. 요걸 이제 두 문자로 보면 조폭 보수, 조폭 보스 뭐 이런 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라는 다시 가볼까요? 헌법 질서 수호 목적이다. 수호라는 게 뭐죠? 지킨다는 거죠. 수호신 지킨다. 보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질서를 변혁시킨다. 개혁한다. 이런 이제 진보적인 어떤 목적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통합진보당 사례에서 우리 헌재가 새로운 사회, 경제, 정치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저항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저 위에 자, 저항권의 이제 인정 여부, 예, 이 권리 자체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대원 판례와 헌재 판례가 견해 대립이 있는데 세 줄에 보십시오. 우리 헌법상 저항권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만, 자, 대법원은 저항권이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재판기용으로 쓸 수 없지만 실정법에 있으면 쓸 수 있는데 다만 헌법 전문의 4.19 의거 등 뭐 학계에서 드는 이런 조항들은 직접적인 저항이라는 단어를 직접 안 써가지고 저항권 근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봤는데 자 근처에 써보시죠. 이 대원 판례는 다 옛날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군부 정권 시절 또는 권위 정권 시절의 판례입니다. 권위 정권 또는 군부 정권 시절의 판례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시절의 판례이기 때문에 실정법설을 취했어요. 그래서 실정 규정이 없으면 자연법적 이치로서는 접근할 수 없고 실정 명문의 헌법전을 들여다봐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부정을 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우리 헌재, 자 밑에 가시면 헌재는 또 반대로 긍정합니다. 자, 아래줄에 헌재는 저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자, 인정하고 있죠. 긍정설. 그 근처에 쓰세요. 민주정권 시절의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89년도에 설립되었고요. 87년 현행헌법, 민주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기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피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어떤 지금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항권을 자연법으로 인정을 해요. 칠정 명문의 규정 따질 필요도 없고 자연의 이치다. 나라의 주인이 나라를 지키는데 뭐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자연권으로 인정을 해요. 자연권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 상황입니다. 자, 각종 날치기 사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날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에 화염병을 던졌다.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안 됩니다. 입법 과정의 하자는 저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입법 과정 하자 체크하시고 날치기 통과는 입법 절차상의 하자. 자, 그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요건 때문인데, 그 밑에 도표가 보시면 조폭 보수 요건 중에 일단 보충성 요건 이런 걸 충족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회 날치기는 어제도 오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뭐 총체적으로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상태 이렇게 이제 상정하기도 힘들고, 예. 자, 그래서 요건을 못 갖춘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바로 밑에 줄에 집권을 통한 체제 개혁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통진당 사례에서 나온 논점인데요. 통진당,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이제 통합진보당 측에서 이제 주장했던 게 우리 그 대한민국 지금 현재 질서가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유주의적 이런 질서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해치고 뭐 여러 가지 그 국가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 개혁을 위해서 이런 당의 활동을 뭐 적극적인 활동을 무력 활동을 했다, 무력 준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뭐 이석기 씨가 뭐 무력 집단 같은 거 조성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당화 주장을 저항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런 무력 투쟁 집단들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런 저항권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개혁이라는 용어를 썼죠. 개혁. 키워드에 보시면 수호.
보수적인 목적으로만 저항권이 정당될 수 있지 진보적인 개혁 또는 변혁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또 요건 미충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재는 이제 결론을 정리하자면 헌재는 저항권 개념은 긍정을 하는데 다만 저항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저항권 충족 사례로 인정받은 게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헌정사 나오는데 이 헌정사는 보지 않겠습니다. 자, 한 문제 버려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자, 넘어가 마시고 자, 이제 쭉 넘겨서 이제 국적 쪽도 예, 안 보겠습니다. 예, 국적도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고 자, 국적은 예, 요것도 헌법청론 쪽에서 한 문제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헌법 전체에서 그냥 하나 버리고 가도 될 만한 문제를 이제 세 손가락에 꼽아보라 하면은 제가 꼽는 게 헌정사, 국적, 세 번째 법률 제정 절차, 통치구조 가면 요 세 가지 보면 외울 것도 많고 분석할 것도 많지만 실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이 세 문제가 동시에 나오는 시험도 거의 없어요. 우리 변시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온다 손 쳐도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틀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통과 못하는 경우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나머지 경우들 당연히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그거 이제 실수만 안 하면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5페이지에 이제 국가의 영역 쪽에서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상호관계, 요거는 이제 출제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죠. 자, 이것도 이제 진모에서 다뤄봤던 주제죠. 자, 3조의 영토조항은 재헌헌법부터 있었던 조항인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다고 해서 남한과 북한을 다 우리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이런 완성국가 조항입니다. 자, 근데 통일조항은 통일이란 말 자체가 지금 쪼개져 있다는 뜻이죠. 요게 원래 이제 재헌헌법에는 없었고 사공 유신헌법, 유신개헌에서 이제 추가되면서 충돌이 생겨요.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한반도가 분단된 체제를 예정했기 때문에 이런 완성국가 조항과 분단국가 조항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항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학계에서는 3조를 우선시하려는 견해도 있고 4조를 우선시하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대원 판례와 헌재 판례는 절충선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이라고 해서 한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서 이렇게 풀어나가지 뭐 국가 대 국가의 관점으로 이렇게 도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절충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3조의 가치와 4조의 가치를 다 담는 결론을 제시하는데 이게 괄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규범적인 접근과 정치적인 접근을 나눠서 하면서 이제 절충설의 결론에 이르는데 이 규범적인 접근이 이제 3조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3조는 완성국가임을 전제로 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은 어쨌든 북한이라는 실체는 뭐냐니까 불법으로 우리 땅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다. 불법 단체다라고 해서 정상국가성을 부정을 합니다. 자, 그러나 4조에 평화롭게 통일해라. 예, 깨부시고 단순한 흡수 통일을 할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통일을 해라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관점의 조항으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법적인 북한을 법적으로 평가 내리는 조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평가 내린 조항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조는 북한을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 내린 것이고 4조는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평가 내린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반자성 또는 협력자성을 인정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동반자 요 의미만 잘 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너무 쉽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평화 통일 조항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을 너무 적대시하지 말고 평화롭게 전쟁 없이 악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평화 통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북한이 하나의 협력자다. 예. 그죠? 평화롭게 통일한다는 말이 뭐죠? 평화롭게 했다는 게 나 혼자만 평화로우면 안 되는 거죠. 예. 통일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가 평화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통일한다라는 것을 위해서는 서로 이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존재다라는 실제성을 부여받는데 어쨌든 요거는 정치적인 평가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관련된 이제 해석론들이 쭉 나오는데 요게 하여튼 가장 중심은 얘예요. 3조. 3조가 가장 근원적인 거고 요거는 지금 우리는 법학이니까 법 규범적인 평가가 제일 중심이 되고 정치적인 평가가 가미되고 있다. 이 정도를 이제 아시면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남한과 북한이 지금 현재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남한만 가입하려고 했는데 소련이나 중국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북한 가입 안 시켜주면 남한도 가입 못한다. 그래서 상임 이사국들이 상임 이사국에 이제 전체 표를 다 받아야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과 소련의 입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루다가 남북한이 이제 동시에 가입하는 이런 절충안이 마련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엔 국가들의 연맹이죠. 유엔이란 말이 이제 United Nations에서 그죠? 자, 국가 연맹입니다. 국가들이 뭉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 북한이 가입됐다는 말은 이 연맹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 그 구성국가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이런 구성국가들도 북한을 이제 국가로서 대접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반국가단체 이론을 이제 폐기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현재는 폐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이유는 상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연맹의 이해관계, 연맹 안에서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개별 국가 대 개별 국가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은 별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엔의 입장이 모든 국제사회에 절대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전히 반국가 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어떤 내국의 규율들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남북 합의서는 법규범위 아니다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자, 법규가 아니다. 남북 합의서를 우리 연재가 이제 공동성명 신사협정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대원판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래서 남북 합의서는 성격을 판례가 공동성명 또는 이제 신사협정에 불과해서 조약이거나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국제 법규로 볼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아예. 자, 요 용어들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공동성명,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하면은 바로 조약이거나 조약에 준하는 걸로 볼 수 없다. 법규가 아니란 뜻입니다. 법규범이 아니다. 자, 요 뜻을 담고 있는데, 자, 이제 공동성명, 각종 성명, 선언행위 이런 것들은 보면은 대외적인 의사표명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 형식입니다. 대외적 의사표명. 이제 뭐 규탄 성명을 10개국이 발표를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대해서 규탄 성명 발표하면은 그 성명의 발표에 이제 참여한 이제 나라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지. 그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국가들 간에 어떤 법적인 어떤 강제 장치, 구속 장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신사협정이라는 거는 이제 신사도에 기초한 협정, 합의 이런 것들인데. 신사도라는 것이 이제 중세 기사도에서 발전한 유럽인들의 이제 행동규범으로 젠틀맨십이에요. 젠틀맨십. 말 그대로 신사, 젠틀맨. 그래서 이제 법적인 강제 조치 이런 걸 수단으로 쓰고 손에 칼이나 무기를 들고 서로 합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깡패스러운 거고 신사답지 못하다. 신사는 그냥 상호 양해하고 상호 존중하고 기다리는 거다. 이런 의미들이거든요. 담기는 내용들이 보면 신사도 하면은 담기는 내용들이 다 배려와 존중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배려와 존중, 포용 이런 것들의 이제 미덕, 도덕 규범이에요. 도덕 규범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덕 규범, 윤리 규범, 종교 규범, 관습 규범, 법 규범 이런 것들은 다 구별되는 개념이고요. 법 규범은 그 속성이 법규범은 강제성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강제성을 보유하는 사회 규범. 이런 이제 속성을 가지는 게 법규범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강제성을 보유하지 않는 이런 이제 어떤 규범들에 기초한 것들은 법규범이다. 즉 국제 법규다라는 평가를 절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원판례 관제판례는 조약이거나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완전 특수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60조 1항의 중요 조항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조항들이 있지만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그 동의 조항 같은 것들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조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별도의 남북관계 발전법에 동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면 이제 법률에 따라서 그런 걸 지켜야겠지만 헌법 60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은 한국민이다 이런 것들, 한국민설,
탈북 많이 하죠. 탈북해서 남한에 많이 내려오는데, 그럼 이분들이 남한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국적자들과 내국인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살려면은 우리 국적 취득을 따로 해야 되는가? 귀화나 뭐 국적 회복이나 이런 게 따로 필요한가 했을 때 필요 없다고 보죠. 필요 없는 게 요거죠. 법규범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불법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의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불법 점령지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으로 봐요. 탈출한 국민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국적자예요. 원래 국적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다. 없이 그냥 우리 국민으로 바로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됐고, 이제, 한국헌법의 기본 원리에서는 쭉 넘기시고, 이제 법치주의 쪽으로 가볼게요. 자, 18페이지. 법치주의로 가서, 자, 법치주의 의의는 법에 기초한 동시의 원리라고 해서 법규범이라는 이제 강제성을 가지는 규범을 통해서 사회가 이제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는 원칙인데요. 자,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가작용이 법에 기속되고 법의 안정과 법의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서 많이 쓰죠. 법안정, 법정의. 법안정은 법치주의의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룰을 둠으로써 사회가 안정화되는, 룰이 없으면 사회가 불안정하죠. 그죠? 어떤 모임이 있는데 아무런 룰이 없다. 언제 모이고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이런 룰이 없으면은 그 뭐 질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룰이 주어짐으로써 안정화되는 그 형식적 측면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법적 정의는 여러분 형법에서 뭐 구체적 타당성,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 정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는데 결국 이제 법의 정의로운 적용, 실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이 어떤 뭐 민법이든 형법이든 어떤 법이 의도한 목적한 그 내용에 부합하는 어떤 법의 적용 또는 법의 실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란 말이 이제 바른 뜻이란 뜻이에요. 바른 뜻. 그래서 그 법이 마련된 그 목적에 올바르게 적용되고 실현되는 이런 이제 법치주의의 내용적 실현을 얘기하는, 내용적 측면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법할 때 보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판례들 막 나오잖아요. 예외 판례들. 그게 다 이런 거죠. 법이 있다고 해서 법조항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그 결과가 오히려 이 법이 의도한 목적을 역행하거나 해칠 수 있을 때, 그럴 때 법조항과 다른 예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이제 법 정의에서 나오는데, 이런 용어는 이제 워낙 활용을 많이 하니까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이제 워낙 중요한 건 이제 법치행정입니다. 법률에 의한 행정, 법률 유보, 법률 우위, 포괄이익 금지 원칙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자, 법률 유보는 국가작용의 근거를 구속하는 원칙이죠. 근거를 구속하고, 법률 우위는 국가작용의 내용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어떤 국가작용을 하려면, 기본권 제한작용이나 국가작용을 하려면 법률의 근거를 두고서 하라. 이게 이제 법률 유보. 그 다음에 아무리 법률의 근거를 두고서 행했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행사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법률 우위고요. 그 다음에 포괄이익 금지 원칙은 이제 법률이나 이런 이제 뭐 헌법 밑에 언더보스인 이제 법률이 실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어떤 국법 질서를 다 진두지휘를 하게 되는데,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도 보면은 법률에서 모든 걸 다 규정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현실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이런 명령, 그다음에 뭐 대법원 규칙이나 이런 규칙, 이런 또 자치법규 이런 다른 이제 하위 규범들도 우리 헌법이 직접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이 역할 분담을 위해서 이제 하위 규범 형식의 위임을 할 때 그 위임의 정도를 구속하는 게 포괄이익 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위임을 하더라도, 즉 역할 분담을 위해서 위임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때 너무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위임을 해버리면 결국 그거는 본인이 담당해야 될 사안을 남에게 그냥 떠넘기는,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결과로서 결국 이제 취지에 반한다, 법치주의 취지에 반한다 해서 정도를 구속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소위법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어떤 공동체의 법을 통해서 유지되는 질서가 있는데 이런 질서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죠? 신뢰 형성 또는 이제 신뢰 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면은 결국 이제 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 야, 믿고 따랐더니 딴소리 하더라, 항상. 안 믿을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법을 통해서 운영되는 국가 운영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 질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신뢰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원칙인데, 자, 이 법을 크게 법의 이제 상황을, 자, 국법이 적용되던 상황, 새로운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상황, 뭐 이렇게 이제 나눠 보시고, 이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법 규범들이 과거에 어떤 있었던 법률 관계를 함부로 뒤돌아보고 역으로 적용하지 마라. 이런 이제 법의 역류 현상, 법 역류 현상을 이제 방지하고 금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단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국법에 대한 믿음은 새로운 법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신뢰를 유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 소위법 금지는 우리 판례에 쓰게 따르면 모든 소위법이 다 금지되는 게 아니라 진정소위법만 금지돼요. 진정소위법. 그래서 부진정소위법 이런 것들은 허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진정소위법으로서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에 따라 이제 금지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국법에 이제 의해서 형성된 신뢰를 제약하는 이런 이제 소위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신뢰보호 원칙은 국법에 대한 어떤 믿음이, 보호가치 있는 믿음이 형성되면 이런 믿음을 이제 새로운 법 변동 과정에서도 계속 유지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는데 주로 이제 부진정 소위법 이런 사안에서 신뢰보호 원칙들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조가 여기 도표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소위법 금지 원칙은 이제 근대 시민국가, 이런 근대 사회에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인권 보장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진 일반 이론들이 있습니다. 일반 이론은 일단 진정소위법에 한해서 예외를 허용하는 원칙적인 금지로 성립이 돼 있어요. 진정소위법이라는 거는 이제 분류에 따르면은 이미 완성된, 확립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역류하는 것, 역적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반대로 이제 부인정소위법은 이제 안일불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그죠? 소급의 외관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까지 되돌아가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는 있지만은 그 내용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 즉 과거에 개시는 했지만은 지금 어떤 법률관계 등이 확립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관계에 사후에 적용되는 이런 이제 그 역류하는 법을 이제 부진정소위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둘은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진정소위법은 이미 확고하게 완성된 신뢰를 제약하기 때문에 금지의 취지가 확실한데, 얘는 아직은 확고하게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발전의 공익, 공동체 발전을 위한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좀 조화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가 얘는 헌법이 금지하는 소위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진정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 자, 금지 대상이 뭐냐 하면은 우리 현재 판례에 따르면은 진정소위법만 금지 대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압축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일반론은 뭐냐 하면 진정소위법의 원칙적인 금지, 예외를 허용하는 원칙적 금지. 요 두 가지를 딱 외워주셔야 돼요. 진정소급의 원칙적 금지. 이게 일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헌법에 가면 13조에 소위법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1항에 형벌불속 원칙이 있고, 죄형법정주의 한 내용인 형벌불속 원칙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2항에 가면은 참정권, 재산권에 관한 제약은 소급해서는 안 된다 해서 참정권, 재산권 제약 불소급 원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이 조문을 이제 해석하는 접근법을 하시는데, 우리 현재는 형벌불속 원칙의 적용과 이제 2항의 적용,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형벌작용은 그 침익성, 강한 인신침해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금지의 취지를 담은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형벌이 아닌 나머지 국가작용을 규율하는 게 2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벌이 아닌 나머지 기본권을 제약하는, 권리를 제약하는 모든 국가작용을 2항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참정권, 재산권 이걸 들었지만 이거는 예를 보인 것에 불과하다고 해요. 예를 보인 것에 불과하고
형벌이 아닌 나머지 국가작용, 즉 기타 국가작용에 소급을 금지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2항에 모두 포섭된다라고 하거든요. 2항을 넓게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기본권 제한적 국가작용 중에서 이제 형벌을 동원하는 국가작용과 그렇지 않은 국가작용으로 이제 크게 나누는 게 우리가 이제 판례입니다. 1항과 2항의 적용. 자, 그러면 이제 2항의 적용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2항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니까 그냥 일반론을 담은 거다. 앞에서 봤던 일반론, 진정소급의 원칙적 금지라고 하는 일반 이론을 담았기 때문에, 그죠? 얘는 일반론, 얘는 특수론 이렇게 이제 구분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례 문제를 이제 선택형의 준사례형 지문이나 혹은 사례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 때 이 쟁점이 나왔다면은, 자, 먼저 이걸 형벌 작용이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닌가부터 구분해야 돼요. 국가 형벌권이 소급되는 경우인가 하면은 소급이 확인되는 순간 바로 위헌이에요. 진정, 부진정, 예외적인 예외의 검토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절대 금지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소급이 확인되면은 역으로 적용되는 관계가 확인만 되면 그냥 바로 위헌입니다. 자, 근데 이제 형벌이 아니다. 형벌이 아닌 나머지 뭐 퇴역연금을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나머지 제한이다 하면은 이제 일반론이 적용돼요. 그 결과 진정소급에 관해서만 2항이 적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진정, 부진정, 소위법의 유형을 구분해야 돼요. 소위법의 유형을 먼저 구분해서 진정소위법으로 평가될 때만 다음 논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만 금지되고 예외가 허용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예외 허용, 예외 법리를 검토해야 돼요. 예외 검토. 그렇죠. 예외에 해당하는가. 요 두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판단해서 결국 이제 종국적인 검토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작용에 의한 소급이 나오면은 결론은 소급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은 결론은 바로 나와버리니까 간단하고, 이제 형벌작용이 아닐 때는 진정, 부진정 뭐 구분 이런 써줘야 돼요. 진정소위법이란, 부인정소위법이란, 또 효과는 이런 거까지 다 이제 일반어로 쓰시고, 이게 이제 이 사안이 진정인지 부진정인지를 가린 다음에 이제 부진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13조 2항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13조 2항이 위반되지는 않고 진정일 때만 이제 13조 2항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적용된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 아니라 예외를 허용하는 원칙적 금지이기 때문에 또 국가 공익이 엄청나게 중대하거나 이렇게 이제 발견되면 또 허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외에 해당한지를 검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부진정이라면 어떻게 되죠? 부진정 소위법이라고 하면 부인정 소위법은 여기서 봤지만은 허용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인정 소위법은 허용되는 것이라서 소위법 금지 원칙을 담은 13조 어느 조항도 적용이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부인정 소위법도 그 제한되는 법리가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이에요. 신뢰보호의 원칙, 사익보호의 원칙. 자, 그래서 이제 소위법 금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부진정 소위법 사안은 소위법 금지 법리가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별개의 원칙을 통해서 제한되는 사안인가 제한되지 않는 사안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 순서, 검토하는 대상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그래서 총 3가지입니다. 형벌작용이면 절대 금지입니다. 자, 기타의 어떤 작용이면 일단 진정, 부진정 나뉘고 예외 검토하고 이래서 검토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진정 소급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으로 평가됐다. 유형 구분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금지되지 않고, 다만 그 사익 보호와 공익 실현의 어떤 그 비교 형량 과정에서 사익이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런 원칙들로 구성된 게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자,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제 부진정 사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진정이 아니라 부진정으로 이제 분류되면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검토를 넘어간다. 그래서 목차 자체가 다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지우고, 자, 밑에 이제 신뢰보호 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신뢰보호 원칙은 일단 그 위반을 판단하는 게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이죠. 공사익의 비교 형량. 자, 근데 여러 과정에서 이제 우리 헌재가 제시하는 약간의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비교 형량이 좀 더 구체화된 기준들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사익,
개인의 신뢰 이익이 보호가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강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행위 또는 이제 후행 행위가 대한민국 공동체 다수의 관점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하면은 어떤 특정 개인이 나는 예견 못했는데 이런 이제 신뢰보호 주장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져요. 예, 보호가 약화됩니다. 또 하나 단순히 이제 법률이 직접 부여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누린 게 아니라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상의 이익, 예, 법이 어떤 직접적인 규율을 안 두는 바람에 누려왔던 반사적인 어떤 기회의 활용 이런 것들도 보호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마음대로 국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된 이런 행사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세무 경력 공무원들 뭐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하고 이런 판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무직을 택하면 나중에 퇴직과 동시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세무 인력이 부족한 시절에 이렇게 유도책을 마련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또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유도된 신뢰 행동은 제도의 개혁 과정에서도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게 이제 유인 책임이죠. 국가가 적극적으로 유인한 자의 유인 책임, 다른 말로 유인한 자의 위험 부담 법칙 이런 것들 때문에 보호가 강화되는 법칙들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워 놓으시고 이 세 가지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 판단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판례 기준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자면은 이제 여기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을 판단할 때 이제 비교 역량이 있는데 이때 자, 경과 규정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선택형 풀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뭐 지문들이 잘 없는데 사례형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경과 규정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게 이제 사례형에서는 일반론으로 여러분 이제 검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반론 세우는데 그때 일반론으로서 항상 현출을 해놔야 돼요. 미리 빼놔야 돼요.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 역량으로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과 규정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론을 써놓으신 다음에 써먹히든 안 써먹히든 무조건 쓰는 습관을 들여놓으시고 안 써도 되거든. 안 써먹혀도 상관없거든요. 일반론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보통은 그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뭐 사익과 공익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울질 하는 것들은 헌법재판관이 아닌 이상에 어려워요. 시험장 안에서, 사례 문제 안에서는. 정보도 거의 안 주어지거든요. 결국은 이 경과 규정 요거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경과 규정이나 유예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보니까 아무런 유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사실관계에 이제 유예 규정이 뭐 이렇게 사실관계에 보인다면 참조 조문이나 이런 데 보인다면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으로서 유예 규정까지 두고 있는 바 과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양쪽의 답을 호환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비교지를 저울질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런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요소들이 요 밑에 약화되는 경우와 강화되는 경우, 그다음에 경과 규정 요 세 가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자면 약화되는 법칙, 강화되는 법칙, 마지막으로 경과 규정 요 세 가지를 활용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적으로 서술하면 이제 점수 챙기는 몇 점 챙기는 요소고 보통은 요거로 답 다 내요. 요걸로 우리 일순환 때 문제에서도 보면 저걸로 답 내는 문제를 봤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치주의 원리도 이제 끝내고 평화국가 원리 이런 것들은 뭐 선택형에서는 중요한데 사령에서는 거의 뭐 브리타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만 체크하고 가죠. 지금 자 21페이지, 22페이지 쪽으로 가보세요. 22페이지 가시면은 지금 22페이지 말고 네, 22페이지 가서 자 일단 그 두 문자 그 비행무나 무어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게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닌 조약들. 국회 60조 1항에 국회 동의 조약들이 있는데 그에 들지 않는 것들의 대표적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이제 국회 동의 조항을 외울 게 아니라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외워보시는 게 가장 뭐 깔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첫째로 보시면 비자협정, 문화교류협정 등 각종 행정협정. 자 그리고 우호통상항해 조약과 다르게 단기간의 무역관계를 규율하는 무역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은 그 앞에 우호라는 말이요. 여기에 자 써볼까요?
동맹 또는 혈맹이라고 써보세요. 애호관계. 나라와 나라가 서로 애호관계를 전제로 해서 어떤 무역을 넘어서 포괄적인 어떤 법적 관계를, 지위 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 FTA 협정 이런 것들이 우호 통상 항해 조약인데요. 아주 포괄적으로 뭐 지적재산권까지 해가지고 막 다 다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무역 관계만 다루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형제 국가 대 형제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동의조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단기간에 단순한 무역 관계만 규율하는 이런 무역 조약은 우호 통상 항해 조약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서 요거는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줄 뒤에 어업조약. 어업조약은 50 때부터 없었어요. 헌정사는 몰라도 됩니다. 헌정사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고,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요걸 합치면 자, VI, 그 발음대로 하면 B. 그래서 비행문화 무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비행문화는 나쁜 문화이기 때문에 뭐든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의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비행문화는 뭐든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밑인데요. 사례형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요 살아있는 판례 쟁점인데, 자, 세 줄 보세요. 헌법 제6조 1항에 가면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 조문이 오지문으로 그 헌법 조문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자, 국내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줄였냐면, 자, 국내 법규범. 법규범을 줄여서 법규라고 하고 더 줄여서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법이라는 표현은 국내 법규범의 줄임말이에요. 준말. 자, 그러니까 국내 법규범은 많죠. 헌법도 있고 그 밑에 헌법이라는 보수가 있고 그 밑에 법률이라는 언더보수도 있고 그 밑에 이제 명령, 규칙 등 다양한 이제 하위 법규들이 우리 헌법에서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국내 법규라는 말은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표현이고 어느 하나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효력을 가지는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지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특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하려는 작업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네 줄을 다시 보시면 이제 중간 보세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의 성격과 관련해 국내 법규범 간의 효력 관계가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은 조약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전제하여 이른바 헌법적 조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의 우위 체크하시고 헌법적 조약도 체크해봅니다. 같은 말인데요. 헌법이 최고다. 국내법, 국제법을 통틀어 최고법이다. 우리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의 효력을 갖더라도 법률 아래, 법률 이하의 효력을 부여받을 수는 있지만은 헌법적 수준의 조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한미 FTA 협정이나 이런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런 이제 법률적 최대한 법률적 효력밖에 못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헌법 하위의 규범의 성격밖에 없는 것들이 헌법을 개정하는 효과나 변동시키는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헌법적 조약 부정 문제에다가 헌법 개정 효과 X. 오늘 사례 문제에서 풀은 것들이 이 정점이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효과를 부여할 수 없는 결과 헌법 개정 절차에서 요구되는 국민투표 이런 것들을 뭐 거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 없이 한미 FTA 협정 체결했다고 해도 헌법 침해 그 자체가 헌법 침해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헌법 밑에서만 효력을 누린다라고 했거든요. 헌법 우위를 이제 보세요. 자, 요거. 자, 국내법 질서 체계를 이제 보는데, 국내법은 총 4단계로 우리 헌법이 그 법을 분류하고 있어요. 법의 분류.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겁니다. 일단은 헌법은 최고법 조항은 없어요. 헌법이 최고다 이런 이제 명시 조항은 없지만은 누가 봐도 이제 경성헌법 그 절차 조항이나 헌법 개정 절차가 따로 있다라는 그 의미나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규범 통제제도,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헌법에 기초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들이 헌법이 모든 법의 최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해서 헌법이 직접 이제 국회에게 법률 제정권 이런 것들을 이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이제 비로소 위임된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 바로 밑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뭐 국회 규칙 제정권, 대법원 규칙 제정권, 중앙선관위 규칙 제정권에서 독립기구들의 규칙 제정권이 또 헌법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대등한 수준으로 보고요. 다만 이 조항들이 보면 다 법률의 위임을 받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다라는 문헌들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 아래에 있는 거다라고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117조 1항에 가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요 안에 이제 조례가 포함되는데 이런 조례 등 자치법규는 117조 명문에 따를 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자, 법령이란 말이 법률과 명령을 줄인 거죠. 합성어죠. 그래서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되기 때문에 얘가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결론을 대입해 봅니다. 자, 헌법적 조약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헌법적 수준을 가지는 이런 헌법적 조약은 인정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헌법 우위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결국은 주권국가의 자주성의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의 자주성을 표현하는 것이 헌법이 국제법규보다는 우위에 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결론에 따르면은 이제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요 밑에서만 국내 법규범에 이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조약 같은 경우는 헌법 제60조의 이제 중요 조약에 대해서 국회 동의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약들이 국회가 관여해서 확립되는 조약도 있고,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선에서, 체결권자인 대통령 선에서 그냥 확립되는 조약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관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약은 국회가 관여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법률 제정권자인 국회가 관여한 결과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60조 1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동의 대상인 조약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닌 조약은 대통령 체결권자인 대통령 선에서 확립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죠. 자, 이런 것까지 이제 정리하시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 유형 같은 것도 나눠지겠죠. 법률이라면 위헌 법률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까지 되지만은 대통령령으로 평가되면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안 되거든요. 법령 헌법 소원, 권리구정 헌법 소원은 가능하고.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원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제도나 이제 제도 파트는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